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던 저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회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온종일 도서관에서 지내다 보니 머리는 산발에 추리닝에 뿔테 안경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도서관을 누볐어요. 그때는 목표가 너무 명확했기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도서관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저에게 그는 커피를 건네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 별건 아니고 저 모르세요? 6개월째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커피가 1+1이라. 아, 네, 맞은편에 앉으신 분. 말은 아는 얼굴인 양 말했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되돌아 생각해보니 6개월간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저희는 가끔 휴게실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옆에 앉아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뭐 그렇다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까진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 정도의 심심한 관계였죠. 둘 사이에 변화가 온 건 시험 스트레스로 거의 멘탈이 날아가 버려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공부 안 될 때는 머리 한번 쉬어주는 것도 좋다며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시험이고 뭐고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와 포장마차에 가서 오돌뼈 안주에 소주 한잔하며 주절주절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자주 마주쳤지만 서로에 대해 무언가 물어보지 않았던 관계였던 터라 그제야 그가 저보다 1살 많은 공무원 준비생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미 제가 로스쿨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뭐 제 책상만 봐도 로스쿨 준비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였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간만에 술자리는 제 복잡했던 머릿속을 상쾌하게 해주기에 충분했고 그 한 번의 술자리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쉬는 시간에 대화 나눌 친구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며 서로의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는 거겠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는 도서관을 떠나게 되었고 별 사이는 아니었지만 있다가 없으니 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는 크게 느껴졌어요.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험 막바지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나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뒤에서 툭툭 쳐서 돌아본 그곳에는 그가 서 있었어요. 예진 씨, 잠깐. 그는 무사히 임용되었고 제가 말동무 해줘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에 방해될까봐 찾아오지 못했답니다.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한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제가 만든 초콜릿이에요. 곧 시험이시죠? 시험 잘 보시라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술 한잔 해요. 제가 할 말도 있고요. 초콜릿과 간단한 인사만 전해주고 그는 돌아갔고 저는 인생을 건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는데 그렇게 시험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죠. 가채점 결과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저는 도서관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제야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가 준 초콜릿 상자에는 그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시험도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그냥 편하게만 생각했던 자리라 평소대로 추리링 차림으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서의 그는 평소에 도서관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라 깔끔한 댄디남 그 자체였어요. 아, 예진씨, 여기. 오랜만이에요. 저를 보고 활짝 웃는 그의 모습에 순간 살짝 심쿵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던 그는 뜬금없이 저에게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고백을 했어요. 긴장해서 손을 덜덜 떨면서 꽃다발을 내미는 그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죠. 그리고 저도 연애 안 한 지가 몇 년째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랫동안 연애 휴식 중이어서 그런지 순간적인 감정에 저도 모르게 승낙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시작된 저희의 연애는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공무원이던 그는 제가 로스쿨 입시와 면접 준비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절 서포트해줬고 날이 갈수록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 로스쿨 입시도 끝나지 않은 제가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해도 몇 년은 더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라 연애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줬던 그 남자 덕분에 저에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도 언젠간 이 남자랑 결혼할 거 조금 서두른들 뭐가 다르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죠. 로스쿨에서 가장 바쁘다는 2학년을 마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숯불갈비집을 운영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한다며 매번 고기 구워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고작 로스쿨 학생 신분이었던 저를 변호사 며느리라며 좋아해 주셨죠. 결혼 후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해서인지 공부도 더 잘 됐고 무사히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변호사가 된 저는 양가 부모님의 자랑이자 남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변호사가 된 후 제대로 하늘 한번 못 쳐다볼 만큼 바빴어요. TV에서 볼 법한 대형 로펌은 아니었지만 꽤나 내실 있는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여느 1년차 변호사처럼 로펌의 사소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서 퇴근하는 날보다 사무실에서 날밤 지새는 경우가 더 많을 지경이었어요. 시대의 행사에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시부모님께 죄송할 뿐이었죠. 그래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한 번 더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시부모님을 위해 동남아 여행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5일씩이나 가게를 닫는 건 음식 장사에는 치명적이라 고민이 되었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선뜻 나서주셨어요. 젊을 때 가게도 해보신 분이거든요. 5일 정도는 가게 관리해줄 수 있다며 사돈 첫 해외여행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겠냐고요. 그렇게 엄마가 여행 기간 동안 가게 일을 봐주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첫 해외여행을 잘 다녀오셨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뭔가 했다는 생각이 뿌듯했는데 저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행한 호의가 나중에 어떤 일을 몰고 올지 이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바쁜 생활은 이어졌고 제 성의를 금전적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언제부턴가 시댁 식구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애기야, 너 바쁜 건 아는데 내 친구들 모임 있는데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면 안 되니? 내가 변호사 며느리 자랑을 엄청나게 했더니 한번 보자고 하네. 어머님 친구들이 모인 자리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잠깐만 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에 모임 장소로 찾아갔어요. 어머, 진짜 왔네. 잘 나가는 변호사 며느리. 잘 왔다 애야. 내 친구들 인사하렴. 오늘 내 며느리가 쏠 거니까 마음껏 먹어. 바쁜 사람 불러낸 것도 모자라 밥값도 내라고? 굳이 내라고 안 했어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와 동의도 없이 당연한 듯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시댁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어머니께 오늘 일에 관해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저와 얘기도 없이 갑자기 제가 내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시어미가 친구들 모임에 며느리 한번 불러내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변호사 일은 너 혼자 다 하니? 일부러 너희 사무실 근처로 약속도 잡았잖아. 옆에서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언니, 밥 한 번 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이에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니가 그렇게 변호사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오빠가 뒷바라지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제 돈 내고 밥 사고 하는 게 당연한 듯 말하는 시누이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남편 덕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연락하셔서 제가 ATM인 양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셨는데 저도 월급쟁이 변호사라 그런 것들이 부담됐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갚겠다며 빌려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도 어느새 4년차 변호사가 되니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되었어요. 문득 어젯밤 엄마의 통화에서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포도를 사들고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어요. 집에 아프다는 엄마는 없었고 아빠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하셨어요. 예진아,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저번에 사돈 여행 갈 때 가게 봐준 적 있지 않으냐. 그 이후로 심심하면 가게를 좀 도와달라고 불러댄다. 네 시어미가 말이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혹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시댁에서 미움받을까 봐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가게 나갔다. 순간 저는 머리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멍해졌어요. 왜 엄마가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아니 그걸 나는 지금까지 왜 몰랐던 거지? 우리 엄마는 지금... 저는 당장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는 보이지도 않고 저희 엄마를 직원처럼 부리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돈어른, 거기, 불판, 아니 거기 말고! 엄마를 직원처럼 부리는 시누이의 명령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엄마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 시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여기는 웬일이에요? 아가씨, 우리 엄마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가씨 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불판을 닦고 있냐고. 제 호통에 가게는 조용해졌고 엄마는 오히려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예진아 그만해. 사돈이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나온 거야. 금방 갈 거야. 흥분한 저를 말리는 엄마의 모습에 참아오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내가 이제까지 뭘 한 건지 누가 부모한테 이런 꼴 당하게 하면 살고 싶겠냐고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전 변호사고 뭐고 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향했고 제 시누이가 연락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도 가게로 나와 있었죠. 어머님,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 내가 오늘 모임이 좀 있어서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탁했더니 용돈 벌겠다고 흔쾌히 오시더라.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겨우 모임하겠다고 아픈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꼭 모임 나가야 한다고 아프다는 엄마 나오라고 쏘아 붙이셨다면서요. 참 너희 엄마도 조잡스럽게 별 말을 다 한다. 또 신우는 눈치도 없이 끼어들어서 간신히 잡고 있던 저의 이성의 끈을 끊어놨죠. 언니 진짜 너무하네.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돈어른 용돈이라도 벌라고 일자리 중에 누군데 고마워하지를 못할 망정 어디서 행패해요 행패. 언니는 위아래도 없어요. 행패? 사돈 용돈을 줘? 그래서 너희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불러서 하루에 2만 원 주고 일 시켰니? 양심이 있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고 일 시키던가. 너는 하루에 2만 원 받고 일해볼래?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혔죠. 당신 그만해. 아무리 화가 나도 시누이한테 너가 뭐야 너가. 엄마도 집에서 적적하신 장모님 생각해서 일거리 주신 건데 지금 당신이 너무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 돈 적게 줬다고? 이 인간도 이미 지 엄마가 우리 엄마 일 시키는 거 알고 있었던 눈치인데 남편의 기도 안 차는 소리에 저는 저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대로 치사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 치사하다. 너희한테 내가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보여줄게. 내가 호구라서 지금까지 참고 산 줄 알아? 너희는 적당히를 모르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거 권리 있냐 굴어대는 꼴 더는 못 봐. 너 이제 막 나가는구나. 변호사라고 해서 이쁘게 봐줬더니 아주 막대 먹은 애구나. 우리 아들이 헌신해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자기 변호사라고 유세를 떨고 있네. 참, 귀에 박히게 듣던 그놈의 아들 헌신. 저 인간들에게 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요.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비며 수험 비용은 모두 친정 부모님이 다 대주셨는데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본인들이 다 한양구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희 엄마 근로계약서 썼어요? 일단 근로계약서 위반, 최저시급 미준수. 여기 언제 위생점검 받으셨나 한번 문의해봐야겠네. 여기 현금 받으면 할인해주죠? 참 걸릴 거 많네요. 기다리세요. 행정처분 곧 날라올 테니. 뭐라는 거야? 치사하게 이럴래? 그래도 가족끼리 1억이야? 아니, 난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 안 해. 우리 집 호구로 아는 집안이랑은 더는 같이 못 지내. 제 이혼 선언에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눈치였어요. 아가야,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아니요, 저 흥분 안 했어요. 일단 어머님 2년간 매달 돈 빌려가신 거 이제 갚으셔야죠. 무슨 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님이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준 거지. 제가 속았지 일해서 번 돈을 왜 주겠어요. 저 변호사예요.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건데요, 뭐.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는 카톡 제가 입금한 내역 다 갖고 있고요. 저랑 법으로 싸워서 이기실 것 같으면 한번 버텨보세요. 3,200만 원. 이자는 안 받을게요. 빠른 시일 내에 붙여주시고. 거기 아가씨? 그쪽도 나랑 정리할 게 남았지? 너 카페 차린다고 나한테 4천만 원 빌려간 거 당장 갚아. 빌려갈 때는 몰랐겠죠? 이런 날이 올 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툭툭 빌려주니 마치 자기 돈처럼 느껴졌겠죠. 당장 감당하지 못할 돈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 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잠깐만. 지금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잠깐 우리가 착각한 것 같아. 그러니 내 얘기 좀. 아니 됐고 네 말대로 나 치사한 인간 맞으니까 너도 당장 이혼서를 받을 준비나 해. 아 그리고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또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하도 징징대서 세차 뽑아준 거 할부 30개월 남았으니 네가 알아서 갚아. 네 월급으로 채워지겠니? 정말 다 쏟아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호구처럼 살았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사돈 가게에서 불판 갈고 있는지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제 걱정에 안 해도 될 일까지 겪게 된 엄마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직 소송 중에 있지만 사무실 동료들도 제 이혼 소송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무난하게 좋은 결과 거둘 것 같아요. 친정한테 못했던 효도도 하며 제 할 일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꽉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 빠져 살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코인 열풍은 단지 남들 일이 아니었어요. 코인에 빠져버린 시어머니와 둘째 동서와의 말도 못할 갈등을 겪은 사연을 말해볼까 해요. 어릴 때부터 딱히 도전의식도 욕심도 없이 중간만 가자는 삶의 신조대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는 공부도 남들만큼 하고 노는 것도 남들만큼. 참 누가 보면 심심 그 자체의 아이였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누가 봐도 가장 무난한 공무원이 된 것도 다 그런 성격 때문이었어요. 물론 공무원이 되려고 했을 때는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쩌면 소심하기도 한 제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바로 스킨스쿠버였어요. 남들이 보면 네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취미생활이었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해방감도 얻을 수 있어서 20살 때부터 즐겨오던 취미였거든요.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스쿠버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서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입회원으로 소개받은 그는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어떤 여자가 봐도 호감을 가질 만한 훈남이었고 동호회 많은 여자 회원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모였고 신입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호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처럼 잘 어울렸어요. 동호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바다 청소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즐기는 모임을 속초에서 가졌어요. 그도 가입 후 처음으로 바다로 나오게 되었는데 당연히 초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저보다도 훨씬 능숙하게 바다를 누볐고 그 모습에 다른 회원들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바다 청소 다이빙은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도 보면서 바다 쓰레기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다이버들에게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와 파트너로 함께 들어가게 된 바다에서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바닷속 풍경에 빠져 그에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지 못한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급격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잠수병에 놀라긴 했지만 약간의 어지러움만 있을 뿐 큰 이상은 없어 배 위에서 누워 있었어요. 제 파트너였던 그는 저에게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본인도 3년 전 스킨스쿠버 하다 잠수병 때문에 크게 고생했다며 정말 천만다행이라며 파트너였던 본인이 제대로 신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던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 역시 저와 같은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그 부분도 동질감을 가지게 됐죠. 공통된 취미생활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졌고 혈기왕성한 젊은 남녀의 잦은 만남은 곧 결실을 이루게 됐어요. 저와는 조금은 다른 성향을 가졌던 그에게 끌렸던 저는 어디서 용기가 났던 건지 고백했거든요.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6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3형제 중 첫째였던 남편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2명의 동서를 얻게 되었는데 가장주부였던 동서들은 결혼 후에도 일하고 있는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도 한몸에 받았어요. 저 역시 맏며느리이자 손윗동서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동서들과 같이 여행도 갈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혼 5년 차였던 어느 설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째 동서는 요즘 핫한 투자가 있다며 가족들에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야기가 어떤 파급 효과를 몰고 올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일확천금이란 건 허황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지라 동서의 말을 흘려들었었거든요. 그 후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게 되면서 뉴스는 온통 코인 이야기로 도배되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코인에 대한 투자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수혜자가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바로 설에 투자를 권유했던 둘째 도련님네였어요. 연초에 사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게 됐던 거죠. 역시 돈이 최고인가요? 가족 모임에서 만나게 된 둘째 동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온몸에 수백 원 두르 듯한 모습이었고 바뀐 옷차림만큼이나 저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동서, 오랜만이야. 보기 좋아졌다. 투자한 거 많이 올랐다면서? 축하해. 형님, 뭐 얼마 벌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형님도 이 기회에 한번 사봐요. 아니, 난 이런 거 투자하는 거 무서워서 난 그냥 구경이나 할게. 역시 공무원이야. 뭐 그러시던가요? 역시 공무원? 이건 무슨 말인지 항상 저에게 싹싹하게 굴던 둘째 동서는 뭔가 모르게 달라졌고 시어머니 역시 돈 많은 둘째 며느리를 감싸고 도셨는데 첫째야, 너도 둘째 좀 본받아서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공무원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모아서 뭘 할 수 있겠니? 자고로 재테크를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단다. 우리 둘째처럼. 둘째 동서의 모영담에 시아버지께서도 본인 퇴직금까지 투자하게 되었죠. 투자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는 이 투자가 걱정이 되었어요. 제 걱정과 달리 비트코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둘째 동선에는 건물을 산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부를 축적했어요. 솔직히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때 동서 말 듣고 한번 투자를 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여전히 큰 욕심 부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한 저희 부부는 아파트 중도금 갖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서 투자할 만한 자금 마련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시아버지 생신날 저는 월차까지 내고 아침부터 잔치 음식 준비를 한다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둘째 동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도 연신 휴대폰만 바라보며 코인 가격을 체크하고 계셨어요. 셋째 동서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듯 보였고 어머님과 연신 코인 이야기를 나눴죠. 뭔가 저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하나 둘씩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도 그제야 얼굴을 내비쳤어요. 늦게 온 동서를 꾸짖기는커녕 아주 맨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가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바쁜 사람이 뭐하러 왔니? 아버님 생신인데 와야죠.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 하나 주문해놔서 내일쯤 올 거예요. 아이고 뭐하러 선물까지. 네 덕분에 퇴직금 투자한 거 벌써 4배나 올라서 우리가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덕분에 집안이 살아난다며 좋아하셨고 둘째 동서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재산을 그렇게 불려주는데 둘째가 예쁠 수밖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늦었으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든지 늦은 이유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 나 잠깐 봐. 왜요, 형님? 내가 분명히 오늘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오늘 왜 늦은 거야? 아, 그것 때문에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 오전에는 차 타봐야 돼서 못 간다고요.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워낙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차 트고 뭐고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동서, 내 문자 받았잖아. 그럼 나한테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잔치 비용 보냈잖아요. 형님이 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는데 뭐 이렇게 계속 바쁜 사람 잡아놓고 따지세요. 뭐? 동서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제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형님이 제가 돈 좀 버니까 배 아파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길래 제가 투자하라고 했을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깟 공무원 월급 얼마나 낸다고 돈 벌 기회를 줘도 못 받아먹으면서. 에휴, 뭐? 동서 진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뭐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이번에 우리 그이 벤츠 뽑았는데 아주버님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아반떼 타고 다니시죠? 저희 수빈이 미국 조기 유학도 준비하고 있는데 준석이는 필리핀이나 보낼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건 셋째 동서건 다 연락 와서 투자 잘해서 지금 3-4배씩은 다 벌었는데 형님 혼자 뭐 그리 대단한 신념인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요. 주방에서 동서와 저와의 다툼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오셨는데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니? 첫째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손윗동서라도 이렇게 사람 불러서 혼내고 하면 되겠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누가 혼을 냈다는 건지 오히려 동서한테 훈계받은 건 난데 말이죠.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고 너 일 다 했으면 집에 가라. 괜히 좋은 날 집안에 분란이나 일으키고. 둘째야 괜찮니? 시어머니의 차디찬 눈빛을 받으면서 저는 그 길로 집으로 왔고 곧이어 남편도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아들을 보자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동서 말 듣고 투자만 했어도 당신도 벤츠 타고 다닐 수 있고 우리 준석이도 유학도 보낼 수 있는데 내 고집 때문에.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서가 싹수 없이 말해서 그렇지 제 신념 따위 조금만 꺾어놨으면 남편이나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여보, 나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그런 위험한 투자가 결말이 좋은 것도 못 봤어. 우리는 우리 주제에 맞게 차근차근 모아서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다독였죠. 아들과 얘기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시아버지 생신날 제가 집을 뛰쳐나가고 남편은 둘째 동서네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비트코인 열풍은 잠잠해질 줄 몰랐고 둘째 동서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셋째 동서까지 비트코인에 빠져들었죠. 공무원 사회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아, 어떡하냐. 이번에 적금 깨서 들어갔는데 완전 폭락했네. 마누라한테 걸리면 이거 큰일인데. 김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코인 완전 폭락해서 폭락. 나 이제 완전 조진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비트코인 폭락 소식은 최대 이슈였어요. 정말 며칠 동안 회사에서는 한숨소리만 들릴 정도였거든요.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코인을 하고 있었구나. 새삼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어차피 내일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곳에는 둘째와 셋째 내외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얘야, 저번에는 내가 미안했다. 그때 내가 좀 흥분한 것 같다.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시어머니와 옆에는 뭔가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둘째 동서가 있었는데요. 형님, 저도 저번에는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현금 자산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그 형님하고 아주버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 공무원 대출 좀 받아서 빌려주시면 한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제가 갚아드릴 수 있는데 좀 빌려주세요. 이자는 잘 쳐드릴게요. 그래. 힘들 때는 돕고 살아야지. 너희가 공무원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너희도 제대로 투자 한번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코인이 떨어졌을 때가 진정한 기회라며 저희에게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는 둘째 부부와 시어머니였어요.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까지 손해 안 보셨잖아요. 이제 빼세요. 버실 만큼 벌었잖아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버지 퇴직금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더 끌어다 넣으셨다면서요.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봐라. CME를 가르치려고 드네. 안 빌려줄 거면 안 빌려준다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니? 형님은 솔직히 공무원 월급 얼마나 한다고. 저 잘 벌 때는 형님 연봉 며칠이면 벌어요. 푼돈 모아봐야 푼돈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살련다. 그 푼돈 모아서 아파트 샀고 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도 잘 오르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준석이 유학자금도 모으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고 살 테니까 돈을 벌든 말든 너희 알아서 해. 코인은 언젠간 다시 오른다는 둘째 동서의 말과 달리
매일 폭락을 거듭했는데요. 시어머니도 거듭된 폭락에 아버님 퇴직금까지 날려버렸고, 셋째 동선에도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전세까지 빼서 비트코인에 올인해버렸고요. 물론 가장 심각한 건 둘째 동선애였죠. 코인이 대박나자 도련님께서는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집에서 전업투자를 시작했고, 욕심은 욕심을 불러왔어요. 한때 작은 건물 하나 살 만큼 벌었던 둘째네는 거듭된 재투자와 대출을 끌어다 쓰다가 결국 비트코인의 폭락과 함께 빚만 잔뜩 남았죠. 참 사람 마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시어머니 둘째 셋째까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 모습이 참 한심하더군요. 둘째야 어떻게 할 거냐? 네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네 시합이 퇴직금이며 다 날렸다. 너희가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줘야겠다. 둘째 형님, 저희는 형님만 믿고 전세 빼서 넣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너무들 하시네. 그거 돈 벌었다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주기라도 했어요? 돈 버는 건 자기들이 벌고 이러니까 나한테 왜 덮어씌우려고 하세요? 진짜 염치도 없으시네. 둘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투자는 본인 선택으로 하는 거지 누굴 믿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오른다며 이 돈 저 돈 다 끌어들이더니 이제 와서 상관없는 일이라는 둘째 동서도 참. 자기 남편 벤츠 탄다며 제 남편 아반떼 타는 거 조롱하더니 빚 갚는다고 집이며 차며 다 팔았다고 하던데 참 그건 쌤통이다 싶었어요. 이번에 적금 탄 걸로 남편 차 산타페로 바꿔줬는데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우리 주제에 맞게 꼬박꼬박 돈 모으다 보니 좋은 차도 타본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제 연봉 정도는 일주일이면 그냥 벌 수 있다던 둘째 동서는 지금 목욕탕에서 청소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는 명절에도 집에 안 찾아오는데요. 시어머니도 정말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맏아들 부부가 공무원이라 참 든든하다며 저희 부부만 믿겠다네요. 저희 부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요즘에도 남편하고 그때 우리도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곤 하는데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저희라고 돈 앞에서 별 수 있었나 싶어요. 투자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건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가진 그릇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이 정해져 있다는데 투자하고 사업하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평범하게 1년에 한 번씩 동남아 여행 가서 사랑하는 남편 아들과 좋아하는 스킨스쿠버 하면서 평범한 삶을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삶은 누구한테나 소중한 거니까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도 평범함 속에 행복한 삶 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 1년차 직장인이에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거래처 직원이었던 한 살 연하인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고 막내로 자라서인지 아니면 저보다 연하라 그런지 몰라도 연애할 때부터 나이보다 철이 없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30이 더 된 남자가 어떨 땐 애보다도 못하게 유치하기도 하고 한심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한텐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보다 더 철이 없고 한참은 어리게 행동하더라고요. 사귀는 사이인데 뭐든지 저한테 의존하려고 했어요. 남자답게 리드하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세심하게 배려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죠. 늘 자기가 대접받는 게 익숙해 보였고 눈치도 없었어요. 그땐 그래도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모습들이 귀여워 보였어요. 남자는 다 똑같아.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한참 잘못된 생각인데 그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모습이 밉지 않았고 저는 30을 넘기기 전에 꼭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 누나랑은 결혼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잘 맞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적어도 시누이 때문에 갈등 생길 일은 없겠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니 소식은 연애할 때 간간히 전해들었던 게 다였는데 이런 심각한 아들 스토커 수준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대로 첫 대면한 게 상견례 자리였는데 이때부터 가관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결혼하는 거 다시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심각하게 충고했을 정도였었거든요.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남편 옆에 꼭 붙어 앉아서는 말끝마다 우리 아기를 연발하는 건 기본이었고 음식도 거의 먹여주다시피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난감한 듯 저희 눈치를 받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랑곳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유치원생 아들 데리고 보호자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머리 쓰다듬는 건 기본이었고 팔이며 손을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쳐다본다거나 결혼시키기 아까워서 죽겠다는 듯한 표정도 짓더라고요. 물론 저도 많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좋게 넘긴 건 시어머니가 4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을 낳았다는데 애초에 그 시절치곤 결혼도 늦게 했고 남편 누나랑 나이 터울도 있으니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거겠구나 여겼어요. 저희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줄곧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30평대 아파트로 제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산 거였죠. 결혼했다고 거처를 옮길 필요를 못 느꼈고 회사도 가깝고 환경도 좋아서요. 가구 같은 것들도 굳이 새로 사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남편, 다 남자는 꼭 집을 장만해야 하고 여자는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시곤 펄쩍 뛰시며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어요.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자 집에 얹혀 들어가 살아야 하니? 면서요. 남편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는데 시댁에서 다 대줄 테니 자기네가 마련한 아파트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시댁 가풍도 익힐 겸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저야 딱 거절했어요. 뭐하러 굳이 집을 새로 얻으며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게다가 그쪽에서 얻어준다는 집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 작고 낡은 데다 회사하고도 멀고 환경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른 말에 져주지 않고 독하다며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이 많은 것도 불만이라면서요. 상황이 이러니 친정에서도 만만치 않게 반대가 심하셨어요. 시어머니 행동들이 처음부터 상식 이하라고요. 저도 이때 갈등을 많이 하고 흔들려서 헤어질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정작 헤어질 생각을 하니 그놈의 정이 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양가 부모님 잘 설득해서 제가 살던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정말 대박이었는데 자기가 많이 져주고 봐줬으니 자기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신혼집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남편이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꼭 들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하고 상의하니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처음에 조금 하는 척만 하다가 말래요. 자기도 엄마 상대하기 버겁다며 우리랑은 세대가 다른 어른이니 우리가 져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초반부터 더는 눈밖에 나기 싫고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러시라고 했고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거의 매일 집에 들이닥쳐서 살림살이 간섭은 기본에다 반찬은 또 얼마나 많이 해다 나르는지 미처 다 못 먹고 버렸어요. 둘 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점심 저녁은 사 먹게 되고 아침도 챙겨 먹기 힘들다고 말을 해도 뭐하러 그렇게 반찬을 많이 해오는 건지 버리는 것도 큰일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밖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는 건 못 본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집밥을 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남편이 피자나 햄버거라도 먹은 걸 알면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 때는 유독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길래 의아했는데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곤욕이었는데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났어요. 칠순도 넘은 분이 카톡이며 유튜브며 폰으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하다 안 보내니까 왜 안 보내냐며 재촉을 해대고 난리를 쳐대는데 정말 하루 종일 제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사진 한 번 안 보냈다고 전화를 해대고 왜 약속 어기냐면서 실망이라고 쏘아붙이기 일쑤였고요. 남편 출근 전에 입고 나간 옷 사진을 찍어 보내면 하나같이 매번 너는 왜 그런 옷을 입혀 보냈어? 우리의 그런 어두운 색은 안 봤는데 화사한 걸 입혀 보냈어야지. 어머님, 제가 입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골라서 입고 나간 거예요. 네가 말렸어야지. 넌 왜 그렇게 센스가 없니? 그리고 오늘은 왜 아침 먹은 사진이 없어? 입맛 없다고 안 먹는다고 해서요. 늦게 일어나서 나가기도 바빴어요. 허이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남편 일찍 깨우고 밥 챙겨 먹이는 것도 네 소관이고 능력인데 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그러고도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을 데려간 거야?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니요. 정말 심각하게 미치셨나요? 하고 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짓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 보고를 매일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내면서 이게 벌써부터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땐 저희가 집에 있을 때만 연락하고 와서 좀 나은 편이었어요. 오시되 저희가 집에 있을 때만 오셔야 한다고 제가 단단히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나마 말이 통하던 남편 누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상식적이고 말이 통해서 만날수록 놀랍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면서 자기 어릴 때부터 겪어본 걸 얘기해 주는데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유치원 때부터 거의 매일 따라다니다시피 했고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간섭을 하고 정해줬다네요. 덕분에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마마보이로 소문이 났대요. 친구들도 집에 데려와서 소개를 시키고 사귀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친구만 사귀었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 같은 건 쳐다도 못 보게 했대요. 시아버지랑 누나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고 남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일들이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가볍게 미팅 같은 걸 해도 몰래 다 따라다니면서 극장에 영화 보러 갈 때도 뒤에서 몰래 봤을 정도라네요. 이건 정말 병적인 수준의 집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누나에게도 간섭이 심한 편이지만 남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몰랐던 얘기였는데 저희 신혼여행도 몰래 따라가겠다는 걸 시아버지랑 자기가 간신히 뜯어 말렸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길 몰래 따라와서 우릴 훔쳐봤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쫙 끼치네요. 갈수록 회사에서 맡은 직책도 높아지고 업무량도 늘어서 힘든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전화로 시어머니랑 까놓고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마음 다 알고 이해하지만 저도 힘든 면이 있어요.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시지 않거나 사진 찍어 보내는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하고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 안 된다네요. 자기가 많이 손해보고 져줬으니 그렇게는 못하겠대요. 시어머니 머릿속이 진심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더 이상은 말도 안 통하고 안 되겠어서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한계가 와서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사진도 더 안 보냅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진작 그럴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인간은 평생을 익숙했던 일이라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암튼 그 후 며칠간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도 않았고 저도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죠. 매일 하던 버릇이 있는데 몸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결국 사단이 났어요. 마침 그날은 공교롭게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급히 나가느라 핸드폰도 집에 두고 간 데다 남편은 며칠간 지방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 꼴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란 옷들은 다 꺼내져서 널브러져 있고 세탁하려고 모아놓은 세탁물들이 바구니에서 나와 막 헤쳐져 있는 데다 주방 그릇이며 집기들이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건 거실에서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이 서 있는 거였어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격한 감정으로 싸우듯 말씀하고 계셨죠. 친정엄마는 누구랑 싸운다거나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신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온화한 분인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사부인이 제일 문제예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따위 행동을 합니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따박따박 말대답질에 매사에 통보식이니 어떻게 그런 짝수 없는 게 우리 아들이랑 엮여가지고 내가 이 고생인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뭘 어쨌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밤중에 불러내서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얼마나 놀라서 뛰어왔는 줄 아세요? 이 꼬라지를 좀 보세요.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내 아들을 데려갔으면 아내 역할을 잘 해야지. 일한다는 핑계로 여자가 돼가지고 집안 꼴이 이게 다 뭡니까? 그쪽도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이게 집입니까? 돼지우리도 이보단 깨끗하겠네. 뭐라고요? 그쪽 아들을 데려가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결혼까지 한 어엿한 성인들 일에 왜 그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세요? 그쪽이 대단히 비정상인 거 몰라요? 뭐라고요? 이 옆엔 내가 보자 하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네. 하면서 저희 엄마 팔을 잡더니 막 쥐고 흔드는데 저도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그간 저 여자한테 받은 것까지 다 터져버려서 저도 저를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친정엄마 팔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 손을 잡아채서 빼버렸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엄연히 가택침입이에요. 아무리 아들 며느리 집이라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엄마 모르시는데. 어떻게 들어오긴? 우리 아들이 알려줘서 들어왔지. 그럼 내가 강제로 문 따고 들어왔겠니? 이 인간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 맞네요. 도대체 내가 우리 아들 사는 집에 못 올 게 뭐야? 넌 이따위를 살라고 날 이 집에 못 오게 하고 사진도 안 보내고 한 거니?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놀라시면서 사진이라니 무슨 사진? 하니까 내 아들 뭐 입히고 뭐 먹였는지 얘한테 매일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내 말이 우스운지 고작 몇 번 하는 시육만 하다 안 보냈다고요. 어디 어른 말에 저딴 식입니까? 못돼 처먹은 년이 아주. 친정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을 다 못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휘청이시길래 겨우 소파에 앉혀서 진정시켜드리고 시어머니께 밤도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하니 어디서 인연이 어른한테 명령 쪼냐며 제 머리를 미는 거예요. 엄마가 말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씩씩대며 엄마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이제 앞뒤 없죠. 입한국에 어른이고 뭐가 없었고 제가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쇼파로 패대기를 쳤어요. 얼굴이 불그락 해서는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꼴이 정말 추하고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더 해주고 싶은 걸 우리 엄마 앞이라 겨우겨우 참았네요. 참 타이밍도 절묘하게 그때 딱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이 여자가 아픈 척에 약한 척을 하더니 저희 모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서 당장 이런 막대 먹은 년들 신고해서 쳐넣어야 한다고 소리를 팍팍 질러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놈이 그게 진짜냐며 눈을 부라리며 지 엄마를 감싸고 들길래 죽이려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먼저 당했지. 한마디 했더니 이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다고 했잖아. 못 베어먹은 잡것들 같으니라고. 그랬더니 남편 놈도 이성을 잃고 자기 엄마만 싸고 돌더라고요. 어디서 자기 엄마를 때리냐면서 가만 안 둔다고 씩씩대는데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날리더라고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쪽은 그렇게 끔찍한 아들 평생 옆에 끼고 살게 데려가요. 라며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쌍으로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남편 놈은 발로 뻥 차버렸고 그 여자도 같이 밀어버렸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보조장치까지 잠가버리고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신 나간 여자가 가택침입에 폭행까지 했으니 와서 잡아가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 2판 4판이었어요. 그 후엔 이혼하고 말 것도 없이 깔끔하게 끝냈어요. 나중에야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안 남편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찌질하게 울어대면서 치근덕거리는데 그나마 남은 5만 장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신 얼씬도 말라고 쫓아냈어요. 남편 누나는
남편이 엄마 탓이라며 비난을 해대는 바람에 자기 엄마가 정말 힘들어한다고 전화를 해왔어요. 자길 봐서라도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씨도 안 먹히는 소리 말라며 바로 끊어버렸죠.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찍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살면서 값진 경험했다 여기며 툭툭 털고 일어나야죠. 그 인간들 덕에 결혼이란 건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네요. 친정부모님을 봐서라도 앞으로 꿋꿋하게 더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영문학과를 졸업 후 영어회화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영어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면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어요. 큰 키에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누가 봐도 훈남이라 불릴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고, 그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했죠. 매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첫사랑에 빠진 여고생처럼 이 옷 저 옷 입었다 벗었다 하며 설레는 출근길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학원 강사가 수강생한테 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고, 강사로서 본분을 다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의 수강 기간도 끝나게 되어서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쯤 뒤 그 사람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수연쌤, 저 승진했어요. 승진하면 제가 밥 사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시간 괜찮아요? 정말 가슴이 콩쾅콩쾅 요동을 쳤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뒤부터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주말에도 역시 멋진 수트를 입고 나왔고 선생님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줬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난 건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이 사람과 만날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면서 저도 관심 없었으면 이렇게 비싼 식당에 데리고 왔겠냐면서 제 고백에 호응해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간 정말 불같은 연애를 했어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라도 달려와준 남친은 제 28번째 생일날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결혼 승낙을 위해 지방에 있는 저희 집도 방문했는데요. 만두가게를 하시던 부모님은 훤칠한 남편을 보고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신랑감을 데리고 왔다며 좋아하셨고 따로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승낙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만두도 포장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싸주신 만두를 들고 남편 집을 방문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던 집이다 보니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며 조금 까다롭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남편이 양해를 구했어요.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들답게 소위 있으신 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냈다고 만두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그 만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자마자 신상 파악부터 하셨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연봉은 얼마 받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등등 물으셨는데 사실 당황하긴 했지만 며느리 될 사람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대답했어요. 뭔가 어머님은 탁탁지 않으신 눈치였지만 아버님께서는 환영해 주시면서 시댁에서도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횡포로 초반부터 삐걱댔어요.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가족에게는 안 가져도 될 이상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집안 사모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두가게를 하는 저희 친정을 무시했죠. 결혼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셨고 저보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라며 집으로 부르셨어요. 강의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 친구들 모셔놓고 대접하는 자리여서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학원에 정말 어렵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한테 이번 기회에 점수 좀 따보자는 심정으로 친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님과 친구들의 대화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며느리 싹싹하고 요리도 잘하네. 며느리 잘 본 것 같아. 학교도 와이드 나왔다면서 손주 머리도 좋겠네. 지 머리가 똑똑하면 뭐하냐. 집안이 만두가게 하는 집안인데. 난 정말 몰랐다. 만두가게 하는 집하고 사돈 맺을 줄. 만두가게가 뭐 어때서 그래. 대구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다면서.
요즘엔 그런 맛집들도 돈 잘 벌어야. 그래봤자 만두집이지. 어디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니? 집안만 문제야? 외모는 또 어떻고?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무슨 꼬맹이같이. 야야 그만해. 네 며느리 듣겠다. 저를 옆에 두고 제 외모를 평가하다니요. 그건 사업하는 양반들의 예인가요?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겠는데 만두 만든다고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까지 조롱하는 대화를 듣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엉엉 울었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면서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렸고 남편이 오자마자 울면서 하소연했는데 남편은 뭐 그런 걸로 우냐며 어머니가 친구들끼리 며느리 흉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꼬치꼬치 다 따지는 너도 참 이상하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다 얘기는 안 할게요. 결국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앞두고 시어머님은 환갑 선물로 아버님 공장 직원들도 나눠주고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준다며 친정에서 만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버님 환갑인 만큼 그 정도는 제가 돈을 내더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친정 부모님께 만두 200인분을 주문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돈 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고 시댁에 보내는 만두인 만큼 가게도 닫아놓고 더 열심히 만드셨죠. 아버님 환갑잔치날 저는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특강으로 잔치 준비에 처음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거기서 엄마와 제 동생이 전을 굽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 엄마가 거기 왜 있어? 저를 본 엄마와 동생은 정말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아, 사돈이 일손이 모자라대서 좀 도와달라더라. 별거 아니야. 금방 갈 거야. 저는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 엄마랑 동생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사돈 환갑잔치에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떠니? 요리 잘하셔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그게 네가 지금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이니? 그 순간에도 끝까지 교양 있는 척하며 소리를 낮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결혼 후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이번만큼은 남편이 제 편이 돼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오히려 씩씩대며 아버님 환갑잔치날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질러 대더라고요. 그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돌리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처한 이 현실이 보였어요. 뻔뻔하고 가식적이고 배려라고 모르는 이 집안 정말 다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엄마와 동생을 끌고 환갑잔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 아버지께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 사과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시댁 간의 냉전이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빠가 연세가 같아요. 그즈음 친정아버지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환갑잔치가 별 대수냐고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셔서 조촐하게 생일상 차릴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시부모님이 친정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애기야라고 부르며 살갑게 구시는데 그래도 아빠 환갑이라고 먼 곳까지 직접 와주신 모습에 쌓여왔던 감정들이 약간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저희 엄마께 미안하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지만 친정엄마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발 좋게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댁에 대해 마음을 좀 더 열어야겠다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시라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고급 양주까지 꺼내시고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심스레 물으시는 거예요. 수연아, 혹시 사돈이 봉투에 10,000원 넣었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사돈 환갑에 와서 10,000원 넣은 봉투를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정말 우리 엄마한테 들은 소리였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작년 아버님 환갑 때는 온갖 걸 요구하고 엄마를 불러서 일까지 시키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일단 엄마한테는 엄마, 어머님이 실수로 잘못 나왔겠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연락해줄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학원에서 아프다고 조퇴를 하고 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친정 아버지 환갑 때 10,000원 넣으셨어요? 혹시 실수로 잘못 넣으셨나 해서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공손하게 물어봤죠. 그래, 10,000원 넣은 거 맞다. 왜? 사돈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혹시나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요. 너희 친정까지 가는 차비하며 시간하며
가준 것만도 고마워야지. 돈 적게 냈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 잡니 너희 집은? 어이가 없구나.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저였는데 그걸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어머님을 보니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10,000원은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아니면 친정에서 언제 와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 취급할 거면 오지 않는 게 더 고맙죠. 작년 아버님 환갑 때 어머님 주변 사람들한테 돌린다며 만두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수량 맞추신다고 가게 닫고 하루 종일 만두 찌셨어요. 다 따지면 그것만도 2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엄마 요리 잘하신다고 불러서 일 시킨 건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고작 만두 좀 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10,000원이 너무해.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리기나 하니? 급도 안 맞는 집에 딸 시집 보냈으면 당연히 그 부모라도 봉사를 해야지. 뭐라고요? 이제 미치셨어요? 급 안 맞는 집이요? 봉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흥분했는지 갑자기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너 같은 걸 애초에 며느리로 받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건 내 며느리 할 자격도 없으니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진짜 똑같이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노인네 때려봤자 뭐하나 생각이 들어 참았습니다. 정말 저 말들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서울로 대학 처음 왔을 때 아버지가 몇 년간 월세 쓰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투자 개념으로 샀고 그 후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에게 상속해 주신 아파트였거든요. 어머님, 당신 아들이 말 안 했어요? 이 집 제 집인데요. 이 집에 당신 아들 집은 하나도 없으니 나가라면 당신 아들이 나가야죠. 그쪽 아들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여기 가구, 전자제품들도 우리 집에서 다 해준 거고 집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집서도 별말 안 하고 당신 아들 몸만 오게 했더니 지금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당신? 너 이제 막 나가자는 거지? 어디서 만두집 따위 하는 집안년 우리 집안에 들였더니 완전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드네. 만두집 따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잘나셔서 만두집 따위한테 돈이나 빌리고 다니세요? 알고 계세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1억 넘게 빌려가신 거. 그것도 모르죠?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사업 힘들어지면서 결혼기간 내내 시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셨고 저희 아버지는 사돈이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빌려주다 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그깟 만두집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국에 가게만 7개예요. 그쪽이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의 다 쓰러져가는 공장보다 돈도 훨씬 더 벌어요. 저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 당장 집에서 짐 빼라고 전해주세요. 당신 아들도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당신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아, 그리고 아버님이 빌려가신 1억 당장 갚으세요. 2년간 쌓여온 울분을 모두 털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파트 현관 비번도 다 바꾸고 늘 시댁편만 드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겨우 이런 걸로 이혼해서 되겠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도 못하는 놈한테 아무런 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아빠 환갑 때 오셔서 10,000원 낸 거 알아? 10,000원이라고. 아예 오지를 말던가. 시아버지 환갑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만두 해오라 뭐 해오라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랑 동생 너희 집에서 일까지 시켰잖아. 근데 내가 네 엄마한테 화 좀 낸 게 잘못이니?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냥 꺼져. 어차피 이 아파트도 내 거고 네 짐이랑 네 몸만 빼면 되니까 싸서 나가. 아니다. 당장 나가라. 넌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짐 다 싸서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저도 서울 생활에 너무 지치기도 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휴직을 내고 잠시 친정에 있기로 했는데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시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으시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며 사과하셨고 그걸 본 시어머님은 당신 미쳤냐고 뭐 이딴 년한테 무릎을 꿇냐며 아직도 여전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께 소리를 치셨어요. 이 집안 말아먹으려니 아들 이혼남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남편 빚쟁이 만들 생각이야? 내가 다 설명했잖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우리가 지금 당장 1억 2천이 어딨다고. 너도 당장 빌어. 어쩌겠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성이 저 모양이니 꿇어야죠.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친정도 장사하느라 제가 시집에서 어떤 취급당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서돈이 와서 무릎까지 꿇으니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과 남편은 저에게 계속 빌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뚱하더라고요. 사람이 단번에 바뀌겠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저만 또 바보 되는 게 불보듯 뻔한데요. 3-4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빌다 돌아가셨어요. 친정에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채권 권한을 저에게 이임해 주셨죠. 저는 그 시부모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현재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 제가 친정에 와 있어도 관심조차 없더니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남편은 매일매일 전화 오고 주말엔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냐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를 이렇게 아낄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겠죠. 진즉 저를 보호했어야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돈 다 받아내고 그 사람들 바닥까지 가던 말던 상관없이 살렵니다. 누군가한테 응원도 받고 싶고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왠지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성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난히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좋아하던 소녀였어요. 제가 비즈공예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비즈공예사들이 대접받는 직종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지 않아 많은 돈을 벌지 못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언젠간 우리나라 최고의 비즈공예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직종의 1세대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죠. 비즈공예를 딱히 배울 것도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영상들을 보며 연구하고 배워나갔어요. 세공기 하나조차도 외국 제품을 써야 하는지라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제 꿈을 이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뒤에서 제 꿈을 응원해주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뿌듯해하셨어요. 본인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데 하나뿐인 딸이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셨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항상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죠. 그런 엄마의 기대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밤낮 모르고 공부하고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이 제 배필이 될 남자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즈 재료를 싸게 사야 했던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도매상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재료상을 하던 그와 2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사장과 고객으로 시작된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비즈 공예사와 비즈 재료상의 만남은 주변에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어디 있느냐며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좋은 재료를 싸게 쓸 수 있어서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1년의 연애 후 저희는 축복속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신혼 2년 차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1년간 겪은 시어머니는 약간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 집이 크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늘 명품을 들고 다니고 항상 고급 식당만 가려고 하는 통에 가족 외식 한번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디 나가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행동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도 때 아닌 연기까지 했어야만 했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준다며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 자리는 그야말로 부잣집 사모님들의 골프 모임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죠. 온갖 명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꿔다 넣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수근 엄마 눈에 차려면 보통 집안이 아닐 텐데. 세탁소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 한다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아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얘,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조건 보고 결혼시킨다고. 우리 사돈 그냥 작은 공장 하셔. 지방에서는 꽤 건실한 회사라고는 하더라고. 사돈보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지. 너희 비즈공예라고 들어봤어? 우리 며느리 비즈공예사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각종 전시회에도 출품하고 해외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야. 정말 띵 했는데요. 우리 집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공예사라니.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저도 순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도 집에 오는 내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겠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허세와 거짓말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얘야, 저번에 봤던 내 친구 중에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는데 너한테 작품 하나 부탁하더라. 거 봐라. 내가 그런 부잣집 친구들 두니 너한테도 다 득이 되잖아. 인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작품을에도 들어오고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재료값만 4,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냥 선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그 후로도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에게 작품 의뢰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제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작품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근수 엄마 며느리 맞죠? 저번에 비즈 작품 잘 받았어요. 역시 외국에서 배우고 와서 달라도 확실히 다르더라고. 우리 딸도 이쁘다고 좋아했어요. 아, 이번에 한두 개 더 주문할까 했는데. 저번에 만나 뵈었던 어머님 친구는 작품을 잘 받았다며 또 의뢰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저번에 200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면 되겠죠? 싸게 줘서 고마워요. 200만 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작품을 200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에 저는 황당하기 그지없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번에 제 작품 200만 원에 파셨어요?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대? 외국 유명 공예사들 작품 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 너도 곧 그렇게 될 건데 그 정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받았다. 참, 이게 무슨 소린지. 200만 원에 팔았다 치고 그럼 나한테는 왜 재료값만 준 건지. 어머님, 제 작품 한 개에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저 외국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나 명예 보고 주문하는 건데 그걸 200만 원에 팔면 사기예요, 사기. 너 CM이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니? 기껏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소개해줬더니 네가 진짜 능력 있는 애였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지 않았겠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씩 준다는데 안 받니? 어머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꼴랑 이거 만들면서 자부심?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너 이 정도 했는데 월 1, 200밖에 못 벌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야. 너 따위가 무슨 공예를 한다고? 그것도 재능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맨땅에 헤딩해가며 열심히 해오던 제 일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짓밟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너무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즈공예를 시작한 지 5, 6년이 지났지만 고작 월 1, 200 버는 수준으로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어머님과 안 좋은 후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고작 자존심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느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엄마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왜 못 팔겠다는 건데? 답답해서 참. 아니, 어머님께서 나를 외국 대학 나온 유명 공예사를 소개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그 돈 주고 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파는 건 사기야, 사기. 난 그런 식으로 내 작품 팔고 싶지 않아. 참, 원효대사의 해골물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남짓한 제 작품이 외국에서 공부한 유명 공예사라는 닉네임이 붙자 수백만 원 주고도 사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니.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거짓말들로 생기게 된 갈등은 결국 남편과의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부잣집 사모님 행세는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해외 유학파 며느리가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조금 편안해지시게 저랑 같이 심리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너 지금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어머님께서는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길길이 날뛰시는 바람에 더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흥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와 소리치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한테 정신병자라고 했다고? 너 미쳤어? 진짜 이게? 네가 우리 엄마 병원에 쳐넣는다고 했다면서? 도대체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저러는 건지 제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때릴 기세로 손을 드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이 남자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로 짐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너 내가 친구 하나 하는데 너같이 재능 없는 애는 그런 일 못해. 그냥 식당 가서 그릇이나 딱 끓여. 시어머니의 마지막 악담과 함께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 이후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분하기도 했지만 진짜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동안 공예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세탁소 일 도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비즈공예 작업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던 엄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루는 세탁물 배달하고 돌아오니 엄마는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연희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니? 너 아직 30밖에 안 됐어. 네 꿈이 있잖아.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니? 엄마는 네가 그 꿈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니? 누가 뭐래도 엄마는 네가 만든 비즈 작품이 제일 이뻐. 언젠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야. 엄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무엇도 아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한마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마련해준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구했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정말 지칠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문자를 보며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했어요. 볼 때마다 차오르는 분노는 오히려 제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해줬고 오직 비즈공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작업실에서만 2년을 박혀 살았습니다. 점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당선되면서 비즈공예사로서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름 비즈공예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저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친하게 지낸 공예사님들과 후진양성을 위한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예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학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학원 원장까지 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엄마의 환갑이 되었어요. 마음 먹고 좋은 선물 해드려야겠다 싶었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언젠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던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엄마 선물을 사고 잠깐 라운지에서 같이 간 친구와 커피 한잔하고 있었는데 함께 온 친구는 마치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깜짝 놀라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연희야, 저 사람 네 전 시어머니 아니야? 친구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간 그곳에는 전 시어머니와 그 부잣집 사모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정말 제 속에서 무언가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로 걸어갔는데요. 오랜만이시네요, 어머님. 이혼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꽤나 당황한 눈치셨죠. 어머, 네가 웬일이니?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니? 여기요? VIP 라운지에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여전하시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허세에. 아직도 부잣집 사모님들 꽁무니에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세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언제 따라다녔다고? 나도 여기 VIP라고? 에이, 아직도 여기 사모님들한테 거짓말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돈이 어딨다고 여기 VIP가 돼요. 매번 카드 안 들고 왔다고 사모님 들어올 때 쓱 같이 들어오면서. 그것뿐이에요. 사모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사모님들하고 명품 쇼핑할 때 사고 나서 다음날 환불하러 오시는 거.
아참, 혹시 그건 아시려나? 저 외국 대학 출신도 아니고 해외에서 유명한 공예가도 아니었는데 사모님들 만날 때마다 저분 거짓말 때문에 연기한다고 고생했네요. 제가 10만 원에 팔고 있었던 작품 사모님들한테 200만 원 받고 팔았더라고요. 뭐 그 덕에 제가 저 집안 구석에서 나와서 진짜 200만 원 받는 공예가가 되었지만요. 순간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여자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마지막 문자 덕분에 제가 진짜 어머님 거짓말처럼 됐네요. 항상 고맙게 생각할게요. 그래도 허언증 그거 정신병이에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친구와 라운지를 나오는데 사모님들한테 애원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제가 3년 동안 그 문자를 지울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면서 그 문자 깔끔하게 지우고 나니 뭔가 모든 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능력도 없이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저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